에코프로 형제, 네네. 그리고 포스코 형제, 이 브라더스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근심이 커져가고 있어요. 네네. 그죠? 네. 에코 형제, 포스코 형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에코 형제랑 포스코 형제는 만약에 올해 주가가 빠지기 전, 뭐 6월 말 7월 달까지는 같이 갔다면, 네.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포스코를 얘기하고 에코프로에 대한 말을 아끼면 제가 뭐 에코프로를 싫어하거나 네. 뭔가 포스코를 찬양해서 뭔가 뭐 기관과 연관이 있거나 네. 아니면 네가 포스코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포스코는 좋게 얘기해야지. 아. 이렇게 굉장히 편협된 시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에코프로 가지신 분들은 너무 심할 정도로 다른 종목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게 에코프로가 잘 되려면 포스코 그룹 당연히 잘 돼야 되고요. 네. LNF도 잘 돼야 되고 LG화학도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세요. 에코프로 잘 되기만 바라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언급 안 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고요. 예.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면 뭐 난리가 나요. 전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네요. 그런 부정적인 아주 편협된 심지어 제 생각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에코프로 그런 투자자들이 많으면 에코프로가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너무나 앞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너무나 자명하고 그 중요한 역할 중에서도 최선두권에 있는 거에 대한 너무나 부정할 사실 없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동채 회장님이 지금 구속 중이시지만 이동채 회장님이 2차전지 업계에 기여한 거는 정말 말도 못하게 중요한 기여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나오시면 충분히 더 많은 기여를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협된 사고, 뭐 심지어 제 사고나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사고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2차전지 투자자, 에코프로 투자자분들이 많으면 에코프로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려 요인이고요. 네. 에코프로 자체는 회사 펀더멘탈이 절대 깨진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분기 실적 리튬 가격 빠지니까 에코프로 양극재 가격 나쁠 수 있고 에코프로 그룹사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에코프로 CNG,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분기 실적이 일부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연간 실적의 성장성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가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게 여전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는 약 700% 가까이 올랐고요. 물론 네. 1200%까지 찍었다가 많이 빠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 가까이 올랐고 네. 포스코 홀딩스는 80% 정도 올랐습니다. 연초 네. 대비.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에코프로보다 매력적이지 않아서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가 완벽하게 리튬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포스코는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가치를 못 받은 거죠. 네. 그러면 포스코가 배터리의 밸류체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포스코의 주가는 당연히 그 기업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이미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가치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그 1200%, 1300% 찍을 때 이미 풀로 인정을 다 받은 측면이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주가 측면으로 가격이 많이 싸져서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매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진짜 긴 롱텀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은 철저하게 내년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초창기에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 초입의 시점이 포스코랑 지금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네. 에코프로는 이미 매출의 거의 풀캐파가 이미 2차전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포스코는 철강으로 85조 매출에 5조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당장 내년에 24년에 그 올해 10월 달에 상업 생산하는 광석에서 나는 리튬, 호주 필바라 광석 리튬이
18,000톤에서 2만 톤이 매출에 애드되는데 그 매출에 애드되는데 에비타 마진이 기본적으로 60에서 70%입니다. 광석에서 나는 건 30에서 50이고 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나는 거는 70에서 90이에요. 그걸 평균 때리면 약 65에서 70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매출은 2조가 들어오는 거지만 마진은 거의 70%면 1조 4천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85조 매출에서 5조 영업이익 나는 거를 약 3조 매출에서 그냥 1조 5천억이 이익이 들어오는 구조죠.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리튬 42만 3천 톤에 리튬 가격을 3만 불 초반으로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13조 매출이라고 했는데 13조 매출이지만 이익 들어오는 거는 에비타 마진으로 치면 6조 5천억이 들어옵니다. 50% 잡아도. 예. 그러면 2030년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연에 1조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조 5천억에서 2조, 3조가 계속 이익으로 꽂히는 구조니까 네. 에코프로가 초창기에 퍼 막 뭐 5배도 안 되는 그 퍼 받았을 때의 포스코 그룹이 지금 초창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련된 매출이 계속 더해져서 계속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포스코 그룹은 에코프로가 6배, 7배 간 거의 모습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 에코프로 그룹이 나쁘다기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의 초창기 모습을 닮은 포스코가 완전히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올라가는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말씀 속에 이런 질문도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테마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네, 네. 그 관련 종목들이 지난 여름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네. 올랐고 네, 네. 정말 너무나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상승 랠리를 보였었어요. 네. 근데 그 상승 랠리를 보였었던 그 가격이 네. 형성된 그 가격이 네. 어쩌면 한 2030년 네네. 그 미래까지 네네. 형성된 그 실적들을 네. 미리 반영해서 오른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냥 제 계산법에 따르면 2020 그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최고점 찍었을 때 그 밸류가 2027년까지 실적을 2027년이 가장 에코프로가 최고로 본 에코프로 BM 기준으로는 양극재 캐파 71만 톤. 네.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전구체 머티리얼, 전구체랑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현재 기준에 4배 이상 캐파 늘린 걸로 계산을 했을 때 딱 그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만약에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최고점보다 저는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2030년 말씀하신 2030년을 땡겨오면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 개인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2027년 것까지 실적을 땡겨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27년에 올해 대비 40%, 내년 대비 40%, 계속 30%, 40%씩 성장한 이익의 증가폭을 반영하면 지금 올해 아마 5월달인가 6월달 최고점 찍었을 때 그 네. 정도 최고점의 밸류에이션이 27년도 실적까지 땡겨온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기타 섹터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우리 김지훈 대표님께서 뭐 애널리스트로서 또 2차 전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굉장히 해박하시잖아요. 아닙니다. 특히 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2차 전지 외에도 네네. 뭐 어떤 기업, 주식 네. 뭐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이 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그 소위 말하는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15% 이상은 꾸준히 좀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그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엔터가 지금 해외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네. 식품 중에 이 라면이 상당폭 해외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고요. 맞아요. 미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해외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매출과 이익의 성장은 저는 그래도 못해도 20% 이상
시장보다는 훨씬 아웃퍼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매출과 이익 성장이 20% 이상 나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라는 얘기는 네. 전년 대비 그쵸, 맞습니다. 매출액이나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YOY 기준입니다. 전년보다 20% 정도 증가해야 된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20% 증가해요. 그게 기준이시라는 네. 거고요. 네. 예. 근데 보시면 엔터 회사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 회사도 그렇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라면 회사도 보시면 매출과 20%는 다 넘습니다. 네. 모두.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중에 매출만 중요하고 이익만 어떤 분은 야 매출보다 이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고요. 네. 매출 이익 모두 증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 고객사 다변화에는 당연히 글로벌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된다. 글로벌 고객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번째는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제가 최소한으로 보는 영업이익률은 12%입니다. 네. 최소한 12%는 받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땐 18%인데요. 평균 내보면 한 삼성전자가 12%거든요. 네. 그러면 그 덩치가 큰 360조짜리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도 12%의 영업이익률을 내는데 네. 그거보다 못 나온다는 거는 그 회사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조하거나 차별화된 경쟁력이 없는 거죠. 네. 저는 영업이익률이 아주 심플하게 그 회사가 가진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됐든 네. 그 회사가 가진 상당한 그 마케팅 능력이 됐든 그 회사가 가진 상당한 R&D 개발 능력이 됐든 그 영업이익률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는다는 거는 뭐 너무나 쉽게 그 TSMC를 을 회사라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슈퍼을 같은 존재고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 같은 회사가 슈퍼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도 잘 찾아보면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받는 슈퍼을 회사가 상당히 있다. 네. 그런 회사를 찾는데 이 엄청나게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적정 마진, 해외 포지션을 막 늘려가는 회사들, 그다음에 전방 시장 자체가 최소한 연평균 15% 이상 나는 회사들,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그 정도로 좀 압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떤 주요 지표들, 잣대들, 그 기준을 좀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저는 실물 경제를 이제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예요. 네네. 올해도 내년도 2%가 채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 성장성이 20%가 넘는 기업들만 존재한다면 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냥 산술적으로 편하게만 계산해 보면,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2%가 안 되는 혹은 마이너스 성장하는 네. 기업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2%를 웃도는 기업은 나름 성장하는 기업, 고성장 기업인데 또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를 계속 유지한다. 정말 라면 기업이라도 그건 유망 산업입니다. 네네. 유망 기업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정의에 부합하는 네네. 주식 투자의 가치 투자라는 관점에서 정의에 부합하는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좀 이 말씀 여쭙고 싶어요.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최소 한 2, 3년은 보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떤 의미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2차전지는 2차전지의 생태계가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탑권이고 배터리 장비 회사들도 탑권이고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 소재단에서도 탑급이고 그다음에 그 가장 앞단의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광물단에서도 포스코가 2030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42만 3천 톤을 가질 경우에는 글로벌 탑3 엘버말이나 뭐 칠레 SQM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탑3가 될 정도로 상당히 생태계가 잘 돼 있다. 근데 그 생태계가 잘 돼 있는 게 잘 유지되려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다행인 건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6대 핵심 산업 육성에 2차 전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이 꾸준히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2차 전지가 아주 지금 핫하게 포항과 뭐 새만금과 이런 뭐 포항 광양 뭐 이런 쪽에 고용 창출 유발 효과가 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엄청나게 국가 경제에 전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유망학과가 이제 대학교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가 경제의 반도체랑 굉장히 끌고 가는 굉장히 큰 한 축인데, 이거를 너무 좀 단순하게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육성해야 될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네. 2차 전지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커져서 덩치가 커지면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고용 효과 유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물론 네. 회사가 굉장히 투명하고 클린한 경영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 회사들이 커지면 이 회사들이 경제에도 기여하지만 그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사이클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좀 확산이 잘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네. 주가적인 측면보다는 좀 대의적인 명분으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1위 품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데 그거 맞고요. 네. 근데 자동차 수출액, 자동차 부품 수출액, 네. 2차 전지 수출액을 합하면 네. 반도체 수출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네, 네. 거의. 네. 그 정도면 네. 2차 전지 산업은, 그러니까 2차 전지만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자동차 산업과 함께 네. 본다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 한국 경제 기간 산업이 아닌가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김지훈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 채널에 2번이나 나오셔서 정말 귀한 인사이트 주셨는데요. 김지훈 대표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네. 김지훈 대표님이 교육과정을 론칭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네네. 그 동기와 네네. 또 그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것인지 네.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 유튜브를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회사를 만나게 돼서 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네, 무상으로 투자를 해줬고, 이렇게 무상으로 투자한 경우가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는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회사와 제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 측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하는 부분이고, 절대로 유튜브를 소홀히 하기 위함이 아니고, 결국은 강의네, 그렇게 오해를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은 그런 오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정보를 전달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유튜브 관련돼서 여전히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할 건데요. 아무래도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그 유튜브 내용을 인덱스하게 다루기에는 많은 제한적인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한 부분은 첫 번째가 유튜브 외에 저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 거에 조금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고, 강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뭐 온라인 라이브가 됐든 오프라인 모임이 됐든 소통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네. 그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강의의 목적은 유튜브만 보고 너무나 원칙이나 기준 없이 막연하게 사는 거를 방지해서 철저하게 독자 생존해서 내가 기업 분석하고 내가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내가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서 진짜 넘쳐나는 이 유튜브의 정보와 소음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 분석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을 저하고 진짜 인덱스하게 공부해서 그 실력을 키워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좀 함께 누리는 대의 명분으로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가 진짜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거였구나. 주식 투자가 이렇게 정말 우리 삶 속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주식 투자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될 정도로 주식 투자가 이렇게 과정이 중요하구나. 과정이 네. 너무 힘든 거구나. 네. 그걸 이번 공부를 통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로 네. 관련 설명과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귀한 인터뷰 우리 경영인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